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일하고 있는 조원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제가 일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 회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험과 인증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국내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자체 인증 사업과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1966년에 개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정부 출연기관입니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본원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서 진주에 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 저희 분원이 있는데 제가 일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험소는 대전과 김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KTL은 국내 최대 시험평가기관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저희 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제41조에 보면 제품의 성능이나 안전성, 신뢰성 등에 대한 시험평가 및 품질 인증 지원 사업을 하도록 저희 기관 설립 근거에 명시되어 있어서 저희 기관은 지금 대략 한 50년, 60년 동안 시험 인증 업무만을 전담으로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6개 본부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인증 지원을 하는 부서도 있고요. 근데 항공전자라든지 우주부품, 우주사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검증이나 철도,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쪽에 일하는 본부도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디지털 산업본부인데요. 저희는 전기전자 분야, 그 다음에 IT 융합, 미래통신, 산업진흥화, 배터리 이쪽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본부가 되겠습니다. 기타 바이오 의료라든지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바이오 의료 헬스 본부가 있고요. 대기 환경이나 물환경, 탄소 중립 관련된 환경평가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기술본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업무와 함께 기계역학이나 전기전자 표준 업무를 하고 있는 산업표준본부가 있습니다. 직원은 약 1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는 2007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현재 GS 인증 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로 소프트웨어 분야 공인 시험 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서울, 대전, 김포에 시험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사업으로서는 GS 인증, 그 다음에 K마크 인증, 그 다음에 과제 결과물 성능 검증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시험이라든지 기능 안전 평가, 소프트웨어 VMV,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성능 시험과 정보보호 장비의 성능 시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 이전 사업과 컨설팅, 그리고 저희 KTL의 자체 인증 마크인 KTL 마크 인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시험과 인증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중에서 시험이란 단어와 평가란 단어, 그리고 검사란 단어, 그 다음에 인증, 인정, 평가 여러 가지 단어가 혼재되어서 쓰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시험과 평가, 검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지어서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이라고 말하는 테스트라고 말하는 그런 활동은 시험한, 즉 측정한 결과를 그대로 성적서에 명시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량적 목표를 측정하는 국제과제 결과물의 시험이라든지 어떤 BPS를 측정한다든지 응답 시간을 측정한다든지 측정된 결과의 값을 그대로 기록하는 행위를 우리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시험 결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그 시험 결과가 패스가 됐든지 페일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점수를 100분위로 나눠서 점수를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평가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GS 인증 평가란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 8개의 품질 특성에 대해서 각 측정 항목당 점수화를 시켜서 내어주는 평가 인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GS 인증 평가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검사란 말은 시험 결과에 대한 패스 페일만을 명시를 해서 합격 불합격만을 따져주는 활동을 검사라고 합니다. 보통 주유기 검사라든지 택시 미터기 검사 같은 그런 활동을 검사라는 용어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험에서부터 평가를 거쳐서 인증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험이란 말을 하게 되면 테스트란 말을 쓰는데요. 시험을 하는 기관은 공인시험기관이 있고 뭐 일반 시험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할 적에는 무언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기준을 우리가 표준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규격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표준에는 국제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표준도 있고 때로는 국가에서 정한 고시가 표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시험 측정 결과를 우리가 레포트로 내는 것을 우리가 시험 성적서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시험 성적서는 공인시험기관에서 발행한 공인시험 성적서와 그 다음에 일반 기관에서 발행한 일반 시험 성적서로 나눠줄 수 있고요. 이러한 시험 결과를 가지고 인증기관에서는 자체 인증 기준을 적용해서 인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성적서에는 측정 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 결과가 디테일하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인증서에는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나 디테일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증기관에서 정한 어떤 기준을 넘기게 되면 이 제품은 우리가 정한 인증 기준에 만족한다라는 뜻으로 인증서만을 발행하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내 인증 제도로서 GS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요. GS 인증도 대표적으로 인증서만을 발행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인증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법정 인증과 있고 그다음에 민간 인증이 있는데 법정 인증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부기관에서 법 또는 고시로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인증을 우리가 법정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알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GS 인증, SP 인증, CC 인증, 그리고 ISMSP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시에 따라서 인증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인증을 법정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민간 인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정부기관이 아니고 일반 민간기관이나 회사, 단체 등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증서를 발행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민간 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인증 마크인 KTL 마크 인증, K마크 인증도 민간 인증 영역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TTA에서 운영하고 있는 TTA 인증, 그 다음에 독일의 TUV에서 운영하고 있는 TUV 인증, 이런 것들도 민간 인증 영역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측면에서 인증을 구분해 보면 우리가 강제 인증과 임의 인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강제 인증은 정부기관에서 법규나 고시 등을 통해서 강제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즉 강제 인증은 법정 인증 중에서 일부가 강제 인증에 해당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국내의 강제 인증으로서 KC 안전 인증이 있습니다. 220V 전기를 쓰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KC 안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은 강제 인증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프트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GS 인증은 법정 인증이긴 하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GS 인증이라든지 SP 인증 이런 것들은 법정 인증이지만 임의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민간 인증은 당연히 다 임의 인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증을 대상 쪽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제품을 상대로 주는 인증이 제품 인증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조직의 일부 전사가 아닌 일부 조직에 주는 그런 인증을 우리가 시스템 인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회사에다가 주는 인증을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스템 인증에 속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스템 인증 중에 대표적인 인증이 ISO 9001 인증이 되겠고요. 품질 경영 시스템 인증이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대한 어떤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인증을 우리가 개발 프로세스 심사, 스파이스 인증, SP 인증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인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GS 인증, CC 인증, 그 다음에 약간 인증하고는 거리가 멀지만 정보 시스템 감리 쪽이 우리가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한 인증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시험과 인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온 대충 8가지에 대한 인증 항목들은 민간 인증이라든지 임의 인증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발행한 법정 인증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많이 사용되는 인증만 중요한 인증 8가지만 발췌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프트웨어 제품 관련 인증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GS 인증입니다. GS 인증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인증으로서 ISO/IEC 25023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국내 인증이 되겠고요.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 보안성 평가 인증 제도로서 이것도 ISO/IEC 15408 표준을 기반으로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정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SO/IEC 1207 기반으로 현재 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감리, 이것도 이제 국내에서 감리 관련된 법에 따라서 현재 정보시스템 감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조직이라든지 어떤 프로세서 관련된 인증에 보면 스파이스라든지 A스파이스, CMMI, SP, 그 다음에 ISMS-P 이렇게 5가지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스파이스와 A스파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대한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주로 A스파이스는 자동차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 스파이스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CMMI 같은 건 미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대한 프로세서 심사고요. SP는 국내용으로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프로세스 심사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을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인증은 그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가장 국내에서 많이 알려지고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증 제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 인증이며 임의 인증이고 국내 유일의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인증은 블랙박스 테스팅을 하기 때문에 설계 분석이라든지 소스코드 분석 등은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과기정통부에서 정책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인증과 평가기관을 수행하는 5개 기관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포함해서 TTA, KTC, KTR, 그 다음에 부산 IT, 융합 부품연구소 등 5개 인증기관이 등록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제품을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별표 1은 고시에 나와 있는 인증기관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범위를 지금 나와 있고요. TTA하고 저희 KTL 2개 기관만, 왼쪽 2개 기관은 21개 전체 분야를 인증할 수 있고 나머지는 5개 분야씩 인증을 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GS 인증은 8개의 품질 특성을 위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인증서와 시험 성적서를 저희 KTL에서는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GS 인증을 받고자 하실 적에는 조금 전에 나왔던 5개 인증기관과 먼저 상담을 하시고 준비해야 될 것은 대표적으로 제품 설명서, 그 다음에 사용자 설명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제품 이 3가지만 있으시면 GS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품 설명서는 주요 기능에 대한 요약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문서를 말하고요. 사용자 설명서는 이 제품에 대한 모든 기능을 디테일하게 설명한 그런 문서가 되겠습니다. 일단 2개의 문서와 완성된 1개의 소프트웨어 제품을 가지고 인증기관에 신청을 하시면 GS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CC 인증이 되겠습니다. CC 인증은 정보보호 제품에 대한 평가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책기관으로 있고요. 인증기관은 IT보안인증 사무국 한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인증을 하고 있고 평가기관은 아래에 나온 것처럼 6개의 민간과 공공영역에서 현재 평가기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내용은 국내 스킴에 따라서 약간 단축된 모델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국제인증은 ISO/IEC 15408 표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좀 많은 범위의 보안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은 국내용으로서 많이 받으시게 되고 국제용 CC 인증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용으로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CC 인증이 되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에서 정보보호 제품을 개발하신다 그러면 CC 인증을 받아보시는 것이 아주 영업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CC 인증은 기존에 지금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제품 유형은 지금 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한 20개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 CC 인증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상화 관리 제품이라든지 보안 USB 제품,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는 보안 기능 확인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째로는 정보 시스템 감리가 되겠습니다. 감리는 인증이란 말은 잘 안 쓰고요. 그냥 감리 자체로 보통 용어가 대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개발비 1억 원 이상,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1억 원 이상인 사업이라든지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5억 원 이상에 대해서 현재 전자정보법에 근거로 해서 감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내 감리법인 현재 71개 법인이 있고요. 관련된 자료는 감리협회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감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SP 인증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 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과기정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대한 역량을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법정 인증이면서 임의 인증이 되겠고요. 이쪽에 SP 인증 관련된 정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가셔서 보시면 SP 인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SP 인증과 유사한 것이 스파이스와 CMMI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스파이스는 ISO IC 33061이라는 규격을 가지고 만든 프로세스 심사 모델이고요. CMMI는 캐너기 멜론 대학에서, 미국의 캐너기 멜론 대학에서 만든 심사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P 인증은 3단계로 약간 단순화돼서 우리가 심사 모델을 적용하고 있고요. CMMI하고 그다음에 스파이스는 5단계 레벨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대한 역량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SMS-P 인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라고 해서요. ISO IC 27001을 기반으로 해서 과기정통부에서 만든 국내 인증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운영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 기관은 3개의 협회에서 현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ISMS-P 인증은 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ISP라든지 IDC 업무를 하는 기업, 그 다음에 매출액이 1,500억 원 이상인 병원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사이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ISMS-P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KTL에서 운영하고 있는 두 가지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마크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산품의 품질 수준을 평가해서 저희 기관에서 인증서를 발급하는 자체 인증 스킴이 되겠습니다. 이 K마크 인증은 꽤 오래 한 20년 이상 현재 하고 있는 인증 제도가 되겠고요. 인증기관 당연히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화학 제품이라든지 건설 토목 제품, 그 다음에 전기전자, IT기 포함한 전기전자 제품, 의료 제품, 그 다음에 스포츠용품, 신개발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 K마크 인증을 주고 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조달청의 우수 제품 선정 시에 가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K마크 인증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인증센터에 문의하시면 K마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TL 마크 인증이 있습니다. KTL 마크 인증은 K마크보다는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부 관련 인센티브가 당연히 없고요. 자체 인증 스킴으로 인증서가 필요한 기업에게 다양한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국책과제를 수행한 그 기업이나 업체에서 어떤 과제 결과물의 검증을 위해서 인증서가 필요할 적에 주로 KTL 마크 인증을 신청해서 받고 있습니다. 현재 KTL 마크 인증을 하고 있는 분야는 소프트웨어 분야로 한 5개 분야에 인증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ISO 25023 이거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인증이 되겠고요. ISO IC 25024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증이 되겠습니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ISO IC 33061은 스파이스, 그 다음에 ISO IC 29110 규격을 기반으로 한 KTL 마크 인증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조직에 대한 역량을 심사해서 인증을 주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ISO IC 61508과 26262 규격을 가지고 평가한 후에 인증서를 주는 기능안전 분야의 인증이 되겠습니다. 26262는 자동차 기능안전에 관련된 표준이 되겠고요.
약간 사람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기능 안전을 평가해서 인증을 줄 적에는 기능 안전 쪽에 KTL 마크 인증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정적 시험, 동적 시험이 있고요. 주로 미즈라시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인증서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ISO IC 17025 기반의 정보관리 시스템 유효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KTL 마크 인증이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인증을 저희가 협의를 거쳐서 인증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KTL 마크 인증은 앞전에 소개해드린 K마크 인증보다는 조금 더 용이하게 인증서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K마크 인증은 약간 조달청의 가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조달청과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어떤 협약과 협의에 따라서 인증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KTL 마크 인증은 저희 KTL에서만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없는 대상 분야라도 분야를 늘려가면서 쉽게 확대해가면서 우리가 인증서를 기업이 원하는 인증서를 발행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KTL 마크 인증의 활용은 보통 많은 기업들이 지자체나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입증하고자 할 적에 보통 KTL 마크 인증서를 많이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제 사업계획서에 인증 획득이 정량적 목표 항목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기본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쪽의 인증서가 대표적으로 CC인증과 GS인증가 있는데 그 CC인증과 GS인증은 소요기간이 상당히 길고 보통 2개월 이상 최고 한 6개월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인증 비용도 수천만 원에 이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과제 결과물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KTL 마크 인증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훨씬 국책과제 등을 수행하시는 기업한테는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KTL 마크 인증서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제품이 이제 어떤 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입찰을 하실 적에 대부분 CC 인증이라든지 GS 인증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확보를 하고 계십니다. GS 인증도 워낙 20년 이상이 된 그런 인증 제도이기 때문에 CC 인증과 GS 인증은 모든 기업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이 좀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적에 저희 공공기관에서 발행하고 있는 KTL 마크 인증서를 획득함으로써 어떤 입찰이나 어떤 그 계약 시에 조금 우위를 위해서 공공기관의 추가 인증서를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쪽의 영업 활동으로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도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규격을 만든다든지 기존의 국제규격이나 단체규격 등을 활용해서 인증서를 발급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KTL 마크 인증을 많이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타 이제 여기까지 지금까지는 KTL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 제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인증이 아닌 다른 쪽에서 KTL에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GS 인증,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이 되겠고요. K마크 인증, 그 다음에 KTL 마크 인증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인증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거나 어떤 평가를 해서 성적서를 내는 그런 업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과제 결과물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적합성 시험을 해서 시험 성적서를 발행하는 서비스를 기업들한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성능 보완에 대한 시험 평가, 그 다음에 기능 안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컨설팅 분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성 평가, 그 다음에 드론이라든지 AR, VR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융복합 제품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에 대한 품질 검증, 그 다음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 정적 분석이나 동적 시험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발전소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많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앤 베리피케이션, VMV라고 보통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 평가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IC 61850 프로토콜에 대한 시험 인증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IC 62443의 제어 시스템 관련된 보안성 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21443 자동차 사이버 안전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시험 평가도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저희 각각의 업무에 대해서 수행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서 간단히 표시를 해 두었고요. 여기 나온 그 시험 평가라든지 인증 업무 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어떤 시험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저희 한국산업기술시험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그 소프트웨어 시험 인증 및 소프트웨어 사업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대신품질연구소 공학박사 이용수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신기술, 신제품의 인증이 어떤 것인지 인증 개요에 대한 소개와 인증 대상과 인증 절차, 인증에 대한 평가 기준, 인증받았을 때 우대사항, 사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기술에 대한 인증에 대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은 New Excellent Technology의 약자로서 NET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신기술을 상용화하여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판매 전에 제품을 인증하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신기술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이 쓰는 우리 신제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신제품은 NEP로 쓰고 있고요. 이 신제품은 New Excellent Product의 약자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개발된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우수한 제품에 대해 초기에 진로를 지원해주고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이러한 인증 제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증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결과물로 나타나는지 인증 로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증 로그 화면에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는 NET를 볼 수가 있겠고요. NET는 신기술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인증 제도고요. 이 NET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평가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서 내용을 신청, 접수, 인증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www.netmark.or.kr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쓰고 있는 NEP에 대한 부분입니다. NEP 로그에 대한 부분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신제품 인증 마크입니다. 이 신제품 인증 마크는 주관기관은 NET하고 동일하게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평가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nepmark.or.kr 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인증 대상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증 대상은 모든 기업체,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체나 또 연구기관, 대학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인증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을 통해서 신청이 되면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 정부 부처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NEP도 신청 기업이나 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나 산업통상자원부 운영기관, 그다음에 주관부처 동일하게 유사한 절차로 진행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단계 발표 심사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된 회의실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심사 진행 방법은 기술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약 15분 정도 설명을 통해서 설명 이후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심사가 진행되겠고요. 약 30분 정도, 반 시간 정도 진행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1단계 발표 심사를 위해서는 아래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겠습니다. 준비물로서 발표할 수 있는 발표 자료, 보통 PPT 자료로 준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수 기술을 설명할 시제품에 대한 부분을 지참을 하고, 아울러서 우수 기술을 나타낼 수 있는 동영상 자료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현장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장 평가 진행은 신청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공장, 실험실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심사 진행 방법은 회사에 대한 소개, 안내 부분을 통해서 약 20분 동안 진행이 되겠고, 이후에 현장 순회 평가를 통해서 신청한 기업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응하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한 30분 소요가 되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평가에 대한 종료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걸리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60분, 70분,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2단계 현장 평가를 위해서 준비물로서 회사 속에서 동영상 자료가 준비가 된다고 하면은 동영상 자료, 두 번째로는 신기술 적용했던 평가 가능한 우수 기술에 대한 시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1단계 평가에서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나 요청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단계 심사까지 종료가 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3단계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3단계 종합심사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지정된 회의실을 통해서 진행이 되겠고요. 심사 진행 방법은 종합심의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대응한 자료는 일반적으로는 없고요. 혹시라도 추가 보완 요청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에 대한 보완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ET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운영에 대한 단계를 보았습니다. 아울러서 이 평가에 대한 대응할 준비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인증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술에 대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로는 제품과 비교해서 뛰어난 우수한 기술인지, 세 번째로는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네 번째는 그 지적 소유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기술인지, 다음에는 기술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큰지, 마지막으로 수출에 관련 산업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지,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소개드렸던 인증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신기술 인증받기 위한 심사 기준에 대한 부분을 1단계부터 마지막 3단계까지 종합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발표 심사에서 기술성 평가 기준은 우선 기술에 대한 우위, 현재 국내외 기술 수준과 비교해서 기술적인 우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적용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품에 대한 차지하는 기술적인 가치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세 번째는 적용 제품에 대한 성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제한할 수 있는지, 완성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적인 수직적인 어떤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 발전하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마지막으로 그 기술을 통해서 수평적으로 전개했을 때 응용이나 타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1단계 기술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경제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 유사 동종 제품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우위성이 있는지, 또 시장의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가격 정도인지,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러한 내용이 경제성에 대한 평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단계 평가에서 심사 기준의 경영성에 대한 평가가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첫 번째로 품질 경영 체제가 우수한 품질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 경영 체제를 하고 있는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기술 개발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당 기술을 어느 정도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나 기술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지원 효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그 상용화 시켰을 때 그 어느 정도 그 지원이 필요한지, 효과가 큰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 1단계 심사에서 마지막으로 경영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단계가 이제 끝나고요. 2차 심사에 대한 현장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2차 평가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실제 1단계 서류 심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을 현장을 실질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기술적인 어떤 평가에 대한 부분은 기술 개발에 대한 인력,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는지, 기술 개발에 대한 시설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이런 현황이 포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 개발에 대한 방법을 외부에서 했는지, 자체적인 기술에 대한 내용인지, 어느 정도 자체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비중에 대한 부분이 현장 평가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개발된 기술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이나 한계성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을 해왔는지에 대한 정도가 되겠고요. 기술 평가의 마지막 부분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적 우리 재산권에 대한 부분이나 국내의 기술 인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이 현장을 통해서 실제 확인하는 기술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제품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품에 대한 평가는 시제품에 대한 구조나 성능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품 재료 등에 대한 국산화 정도,
세 번째로 제품 설계에 대한 정도, 독자적인 설계 기술이 있는지, 설계 능력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 심사 현장 평가의 품질에 대한 평가 기준입니다. 이 평가 기준은 생산 라인에 대한 구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두 번째로는 공정관리에 대한 상태나 품질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세 번째로는 시험 검사 상태나 부품 제조의 완제품에 대한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심사까지, 현장 심사까지 무난하게 끝났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게 3차 종합심의가 되겠습니다. 3차 종합심의는 1단계 발표심사, 2단계 현장심사 평가를 걸쳐서 이 내용들이 적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명이나 인증을 했을 때 인증기간에 대한 변경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하고 이러한 내용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기술을 인증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지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이러한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NET에 대한 평가 기준을 봤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우리 그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걸치면서 확인되고 최종적으로 심의에서 승인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NET 위주로, 신기술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은 신제품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제품도 신기술이나 동일한 부분도 있고요. 다만 기술에 대한 부분과 제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신제품 평가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EP에 대한 부분입니다. NEP는 1단계가 제품에 대한 부분으로 서류 면접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 NEP에서 소개드렸던 내용과 대동소이하고요. 마지막 5번째 기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핵심 기술이 제품에 대한 본연의 기능과 성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 부분이 좀 우리 그 NEP에서 좀 다르게 다루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1번, 2번, 3번, 4번은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경제성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NET에서 얘기했던 평가 기준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두 번째 나와 있는 생산 가격의 경쟁력에서 이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비중 있게 다루는 평가 기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수출에 대한 증대가 어느 정도 있는지, NET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강조되는 평가 기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단계 서류 면접에서 마지막 기타 사항으로서 이 내용이 NEP에서 평가 기준으로서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 다소 상이한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 제품에 대한 이러한 개발이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제품에 대한 인증 대상 여부와 강제 인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 제품에 대한 생산할 수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에 이러한 구축이 되어 있는 정도나,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있는 해당 기술자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개발 능력에 대한 수준을 확인하게 되고요. 유사 제품에 대한 부분이 인증이나 그 다음에 재신청 가능한 이러한 기간이 준수가 가능한지, 이러한 부수적인 내용을 평가 기준으로
준비하시면은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6번째 대한 내용이 이 제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나 현행 기술에 대한 침해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서류 면접이 끝나고요. 여기서 패스가 되면은, 통과가 되면은 다음에는 현장 제품에 대한 2단계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2단계 심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심사에서 현장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은 우선 먼저 제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 성능이나 품질이나 우위 정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품 시험에 대한 성능이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평가 방법이나 인증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구조나 성능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게 되겠고요. 네 번째는 연구개발 현황이나 기술개발 방법이나 자체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내용과 그 차지하는 비중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제품에 대한 국산화 정도, 그 다음에 부품에 대한 어느 정도 수입을 하는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제품 개발하면서 문제점이나 한계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극복하고 달성했는지 이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을 봤고요. 이어서 품질 경영 시스템에 대한 품질 경영 체제를 보도록 합니다. 품질 경영 체제는 보통 우리가 이제 ISO에서 요구하는 품질 9001번 시리즈가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 품질 경영 시스템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품질 경영 체제에 대한 부분은 보통 이제 ISO 9001번을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품질에 대한 경영 및 자재에 대한 관리 정도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정관리에 대한 상태나 제품에 대한 관리, 품질 관리 정도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이러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관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정도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 검사에 대한 상태나 부품 재료에 대한 상태, 그 다음에 완제품 이러한 관리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생산하는 실제 제품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으로 우리가 그 2단계 마지막 진행되는 사항이 1단계에 걸쳐선 서류 면접 심사의 결과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서류가 그 실질적으로 부합한지 진위에 대한 여부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그 제품에 대한 시장성이나 지원에 대한 필요 내용이나 부품 재료에 대한 국산화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품 개발에 대한 정도, 이러한 정도가 바로 독자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 사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제품에 대한 신제품 인증이 2단계로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2단계가 심사가 끝나면은 현장의 제품과 현장 심사가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내용이 이제 남은 게 뭐죠? 3차 심사, 종합심사가 남아 있습니다. 종합심사를 한번 간략하게 보도록 합니다. 3단계 우리 그 3차 심사에 대한 종합심사는 이 평가 기준은 이 실질적으로 인증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나 현장에서 확인했던 제품이나 심사 결과에 대한 적정성, 인증에 대한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심의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는 제품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평가 제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제품 NEP에 대한 인증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까지 다 이상 없이 수행이 되면은 이제 NEP 인증 업체로서 공지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증 수여식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들은 인증기업을 사이트에 등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NEP든 신기술이든 신제품이든 인증을 받게 되면은 사실은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우대 또 그 혜택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인증 우대에 대한 혜택에 대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 우대에 대한,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증 받으셔서 우리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우리 그 가점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제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이 자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리가 신용으로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증서 없이도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R&D 사업에 대한 부분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수출 역량 강화 사업이나 혁신 바우처 사업이나 지역 특화 사업들, 공공 조달에 대한 관련된 사업들, 조달청 우선 구매, 이러한 부분에 공공기관에서 20%를 우선 구매, 의무 구매하게끔 이러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증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인증 사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의 인증 사례입니다. 기업 규모는 5명으로 아주 소규모 기업이었습니다. 대학 내 창업 기업으로서 R&D 사업에 참여해서 NET를 도전해서 인증받았던 이러한 사례고요. 소규모 기업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혹시라도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기업에서도 인증받을 수 있는 제반적인 그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체에 대한 부분을 규모는 한 7명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부품에 대한 중장기, 이러한 중장비 제작 업체입니다. 이 업체도 시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무난히 인증받아서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업체가 있지만 이상으로 시간 관계상 인증 사례에 대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그 신기술 NET나 신제품 NEP를 통해서 인증을 통해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갖추어서 우리 기업에 대한 경쟁력 확보로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기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이민영 팀장입니다. 오늘 대전 창업포럼에서는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요. 신청하실 때 유의점이라든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을 때 혜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저희가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민간으로 이관하면서 벤처기업 협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벤처기업 협회는
1995년도에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협회는 벤처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또 기업과 상호 교류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벤처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총 16,000여 개의 회원사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외는 51개국 88개 지부, 그리고 지회는 7개 지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희 협회 부설기구는 세계 한인 네트워크라고 인케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릴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는 벤처기업 확인 기관이 부설기관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 업종, 산업별 포럼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벤처기업들을 위한 역량 강화, 그리고 창업 문화 조성 및 사회 인식 제고, 그리고 벤처 생태계를 선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회원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킹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도 벤처기업 법이 제정이 되었고요. 벤처 활성화를 통한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개편을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이 1998년도에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선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시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벤처붐? 벤처 투자? 요즘 벤처 하는데 벤처기업이 뭐죠? 벤처기업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최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제2의 벤처붐이 불며 벤처 투자와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무엇인가요?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추고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세제, 입지, 자금, 인력,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 확인 주체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이며 확인 유형은 벤처 투자 유형, 연구 개발 유형, 혁신 성장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먼저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확인 신청을 하면 벤처기업 확인기관으로 접수되며 이후 확인 유형별, 업종별, 지역별로 최적화된 전문평가기관이 자동 배정됩니다. 그런 다음 요건 검토 및 현장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가 보고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가 사전 검토 이후 심의 의결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확인 결과가 통보되면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혁신과 성장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예, 영상에서 대부분의 내용들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인 의미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법적인 확인을 위한 용어의 정의가 약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는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일반적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나라에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2조 2항에 의거해서 중소기업이면서 벤처 투자 유형이거나 연구개발 유형이거나 아니면 혁신성장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저희 벤처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벤처기업의 의미와는 조금 다른데요. 오늘 설명드릴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는 이제 벤처기업으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벤처 생태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97년도에 벤처기업 법이 제정이 되면서 98년도에 처음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2,000개사였던 벤처기업이 작년 말 기준으로 38,000개에 도달하게 됐고요. 저희가 99년도에 제1벤처붐이 불면서 벤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만 이제 벤처 버블이 생기면서 벤처 기업들에 대한 건전화 방안들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2017년도에 중기부가 출범을 했고, 또 모태펀드가 추경을 통해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벤처 생태계 혁신 대책이 정부에서 발표가 되면서 지금 제2벤처붐의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스닥 지수, 벤처 펀드, 벤처 투자, 벤처 창업, 그리고 벤처 기업 수가 최대의 수치에 와 있습니다. 벤처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벤처 기업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제2벤처붐을 통한 벤처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벤처 기업의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를 돌파했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벤처 기업의 위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혁신적인 벤처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해주는 정부 역할도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벤처기업 주요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었고요. 당시 2,042개로 처음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속 연도별로 계속 성장세를 거치면서요. 현재는 2021년도 말 기준 38,319개사가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는 36,737개사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저희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보증대출 유형이 제도 개편 이후에 폐지가 되었고요. 혁신 성장 유형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2021년도 말 기준에는 보증대출 유형의 유효기간이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아서 보증대출 유형이 52.7%, 그리고 혁신성장 유형이 24.8%로 차지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2.1%가 제조업에 해당이 되고,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업종이 1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력별로 보면 7년 미만의 기업이 50%에 달할 정도로 초기 기업들이 벤처기업 확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지역 벤처기업 현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대전 지역은 1,509개사가 21년도 말 기준에 벤처 확인을 받았고요. 비율로 보면은 3.9%에 해당이 됩니다. 대전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르게 제조업의 비중이 좀 낮고요. 그다음에 정보처리 소프트웨어 업종 비율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에 있습니다. 그럼 벤처기업 확인 제도란 무엇이냐?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특정 요건을 갖추고, 그리고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의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는 1998년도에 시행이 되었고요. 2021년도 2월 12일 날 혁신성과 성장성 중심의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로 전면 개편이 되었습니다. 개편이 된 취지는 기존에는 공공기관 중심의 제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벤처다운 벤처 이런 기업들을 선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한계점에 부닥쳤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해서 혁신적이고 그리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제가 전면 개편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럼 민간 주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서는 어떤 부분이 변경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기보, 중진공, VC협회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1년 2월에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그러니까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확인 절차도 벤처기업 확인 기관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확인 요건도 일부 변경이 되었는데요. 벤처 투자 유형은 기존 투자금 5천만 원, 자본금 대비 10%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이번 개편에 있지 않았고요. 다만 적격 투자 유형, 그러니까 그 투자금을 인정하는 적격 투자처를 8개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번에 추가한 적격 투자처는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농식품 투자 조합 등 다양한 투자처를 추가하면서 벤처기업 확인 제도 그리고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기회를 높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 유형은 요건은 동일하고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 5천만 원, 매출액 대비 업종에 따라 5%에서 10%, 사업성 평가 우수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소의 유형을 좀 추가했습니다. 기존 기업부설 연구소에만 국한되어 있던 요건을 연구개발 전담부서,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창작부서까지 좀 확대를 했습니다. 보증대출 유형은 폐지를 했습니다. 기존의 보증대출 유형은 이제는 이제 유형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대신 혁신성장 유형을 신설을 해서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벤처기업 확인 마크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벤처기업 확인 마크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벤처기업을 표방하는 비상하는 화살표 모양과 그 다음에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도약하는 코리아 벤처기업을 상징하는 K가 결합된 로고로 이 확인 마크는 현재 유효한 벤처기업들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 동안 기업 홍보나 제품 홍보, 서비스 홍보를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벤처기업 확인패에도 이 벤처기업 확인 마크를 사용해서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 절차에 대해서 뒤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을 받고자 하는 기업이 있으시면 모든 그 벤처기업 확인 제도 운영은 저희 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나에게 맞는 벤처 유형 자가진단 서비스가 저희 홈페이지에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유형 중에서 기업들이 본인 기업에 가장 적합한 확인 유형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기본적인 정보들을 입력을 하면 해당 기업에 적합한 유형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평가기관의 평가가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의 평가에서는 신청기업의 서류 검토하고 또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유형마다 전문평가기관이 좀 다른데요. 벤처 투자 유형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서류 검토를 진행하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신용보증기금, 한국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제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전문평가기관이 좀 많은데요. 기술보증기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그 업종별로 특화된
그 전문평가 기관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문평가 기관의 평가가 끝나면 제가 이 제도 개편 이후에 가장 중요한 변화인데요.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진행을 하고 심의 의결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확인이 된 기업들은 저희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립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전체 과정, 신청, 평가, 심의, 의결을 위한 기관으로 저희 벤처기업협회가 지정되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는 벤처기업을 확인해주고 또 취소하고 이러한 심의, 의결을 위한 그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위원회는 현재 산업계, 그리고 지원기관, 학계, 연구계, 공인 전문가 등으로 50인의 전문가들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주 1회 개최해서 벤처기업을 확인하고 심의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평가기관은 제가 총 10개의 전문평가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유형별로 특화된 그 전문평가기관들에서 그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사전 현장 실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평가 지표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업종을 분리를 하고요. 업력별로는 3년 이상과 3년 미만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에서는 요건만 검토를 하고 별도의 평가를 진행을 하지 않고요. 연구개발 유형은 사업의 성장성만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혁신성장 유형은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두 가지를 다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혁신성 부분은 저희가 그 기반 활동과 그리고 활동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 부분을 구분을 해서 기반 활동에서는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 그다음에 전담 연구 조직과 인력의 전문성 등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년 미만의 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3년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평가 지표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저희 그 설명 자료들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3년 미만 같은 경우는 아직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률, 또 고용의 증감이나 이런 부분이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벤처기업을 왜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확인 제도에서 볼 수 없는 벤처기업 그 우대 지원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제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 그리고 입지 부분, 또 M&A나 뭐 인력 부분에 대한 벤처기업을 확인받고 나서의 혜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제 부분인데요. 세제 부분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 법인세나 소득세를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이 됩니다. 대상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고요.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기업이 벤처 확인을 받으면 확인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75% 감면이 되고요. 재산세도 최초 벤처 확인일로부터 3년간 그리고 이후 2년간은 50%가 감면이 됩니다. 저희가 금융 부분, 자금 확보 부분에서도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혜택이 있는데요. 기보의 보증 한도가 기본 이제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가 되고요. 기보에서 심사를 받으실 때 우선 그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해당이 돼서 빠르게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심사 기준이 자기자본 원래 30억 원이 자기자본 비율의 기본 심사 기준인데, 이 부분이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15억 원으로 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 벤처기업 지적 시설에 입주를 하게 되면 재산세나 취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이나 광고 부분에서도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에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저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그럼 어떤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야 되고 그 유형별로 기본 요건이나 절차 그리고 제출 서류들은 어떤 서류들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벤처 투자 유형입니다. 벤처 투자 유형은 별도의 평가가 없이 기준 요건만 충족을 하면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준 요건은 적격 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적격 투자기관은 제가 21개 적격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신기술 금융업자, 그리고 벤처투자조합, 그리고 벤처투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이런 은행권 이렇게 21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1군데 지정되어 있는 적격 투자기관에서 그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 투자를 받으시면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건은 자본금 중에 그 투자 받으신 투자 금액의 합계가 10%가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다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제작자 중 법인의 경우는 10%가 아니라 7% 이상만 충족을 하시면 벤처 투자 유형으로 벤처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벤처 투자 유형은 접수 완료일로부터 30일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신청을 하시고 그다음에 접수, 그러니까 수수료를 납부하신 다음에 평가가 기본 요건에 대한 평가가 진행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심의가 거치고 확인서가 발급이 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 서류는 중소기업 확인서, 부가세 신고서,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법인 등기부 등본 이렇게 서류가 필요한데요. 대부분의 서류들은 저희 온라인상에서 연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신청하실 때 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습니다. 전체 벤처기업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신청 불가 업종이 있습니다. 신청 불가 업종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점업이라고 하죠. 그런 주점업들이 제외가 되고요. 암호화 자산 매매나 중개업으로 되어 있는 업종에 속해 계시면 신청 불가 업종에 해당이 되십니다. 다음으로는 그 연구개발 유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기본 요건은 기업부설 연구소, 그러니까 코이타에서 인정하는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기업 창작 전담 부서를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 한 개 이상을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시고, 두 번째는 벤처기업 확인 요청일, 그러니까 신청하실 당시에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가 총 5천만 원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청하시는 분기가 지금 2분기면 지난 1분기부터 직전 4개 분기까지의 연구개발비의 총액이 5천만 원 이상이 되셔야 되고요. 연구개발비의 산정 기준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 기준에 의한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시면서 그 기간 동안 총 매출액 중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 업종에 따라서는 10%까지 그 이상이 되셔야 그 요건을 충족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아까 그 평가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표 중에서 기술 혁신성 부분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업 성장성에 대한 부분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그 전문평가기관, 아까 설명드린 전문평가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사전 실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최종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하게 됩니다. 연구개발 유형은 총 소요 기간이 45일이 소요가 됩니다. 수수료는 그 기업부담금 35만 원이 수수료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가 연구개발 유형은 좀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제출 서류들에 대한 안내를 해 놓았으니까 이쪽 유형에 해당하시는 기업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그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혁신성장 유형입니다. 혁신성장 유형은 별도의 기준 요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준 요건은 중소기업에 해당만 하시면 되고요. 벤처기업 확인기관에서 그 벤처기업 확인위원회를 통한 기술의 혁신성 그리고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기업을 혁신성장 유형의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유형과 동일하게 접수 완료일로부터 45일의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저희가 전문평가기관은 혁신성장 유형 같은 경우는 업종별 특성에 맞춰서 전문평가기관이 자동으로 배정이 됩니다. 저희가 기술보증기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이제 7개 전문평가기관에서 현장 실사를 진행을 하고요.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친 후에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기본 서류들이 있고요. 가점에 해당하시는 기업들이 있을 경우는 선택적으로 제출하시는 서류들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수수료는 기업 부담금은 45만 원이고요. 만약에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시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않으신 경우는 수수료가 30만 원으로 감면이 되십니다. 이건 좀 특별한 유형인데요. 그 예비벤처 유형입니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는 기업이 설립이 되기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확인 절차나 확인 지표들은 혁신성장 유형과 동일합니다. 소요 일자도 접수 이후 45일이 소요가 되고요. 제출 서류는 그 사업계획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기업부담금 35만 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예비벤처 유형을 확인을 받고 그 다음 혁신성장 유형으로 다시 재확인을 받으실 경우는 20만 원으로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 모든 유형에서 동일한데요. 이 유형을 신청을 하고 확인받는 모든 절차와 과정들은 저희 벤처기업 종합관리 시스템 안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각 단계별로 그 안내를 저희 SMS를 통해서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절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확인 종합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체가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가 진단을 통해서 기업에 가장 적합한 확인 유형을 선택을 하신 후에 그 유형별로 그 필요한 서류들을 온라인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온라인으로 서류들을 제출을 하시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희 벤처기업 확인 기관에서 서류와 그 사업 계획서 내용을 검토를 하고요. 그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확인 수수료 납부 안내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확인 수수료를 납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현장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현장 평가는 벤처 투자 유형 같은 경우는 요건 검토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장 실제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요. 연구개발 유형과 혁신성장 유형은 현장 실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에서 해당 그 서류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벤처기업에 적합한지 심의 의결을 진행을 하고요. 벤처기업으로 확인 여부를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벤처기업으로 최종 확인이 결정이 되면 저희 벤처기업 확인 기관에서는 그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리고요. 벤처기업 확인서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해드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벤처기업 확인 제도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저희가 특히나 이제 창업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들에게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굉장히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대전 지역 창업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메타뱅크 대표 소요한입니다. 오늘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메타버스 환경 구축을 위해 저희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3D 모델 복원 방법이 어떻게 메타버스 환경 구축에 활용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저희 기업 소개와 함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메타뱅크는 이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드론으로 촬영된 이미지나 이 카메라로 촬영된 다중의 이미지를 기반으로 3D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기업은 한남대학교 실험실 창업기업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연구실에서만 진행되어 오던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활용한 3D 모델 방법의 아이템으로 작년 12월에 법인을 설립하였고요. 이제 8개월 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장은 현재 한남대학교 인사례 교양동네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다양한 3D 모델 보건기술 개발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데이터화하고자 하는 슬로건으로 회사의 첫 발을 띄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기업의 핵심적인 가치는 먼저 최상의 리얼리티를 구현하는 것이고요. 저비용, 고품질의 원스톱 서비스를 실현하며 양질의 글로벌 3D 플랫폼을 전 세계가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사의 핵심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단기적으로는요, 자체 개발된 메타비전, 메타파노, 메타볼륨 등과 같은 제품군을 통해서 3D 모델 복원 소프트웨어와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시스템을 상용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을 통해서 제작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이 메타뱅크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전 세계 누구나 쉽고 자유롭게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이 저희 기업의 핵심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고자 지금까지 이 3D 복원을 위해서 저희 기업은 아주 다양하고 차별화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실적인 메타버스 환경 구축을 위해서 3D 모델 복원의 정밀도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아주 향상시키는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RGB 센서가 탑재된 카메라를 활용해서요, 동적인,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는 3D 모델을 복원하는 방법에 관련돼서 특허 등록을 포함하였고요. 특허 등록 1개, 특허 출원 7개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관련 분야
약 2건의 특허 출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메타뱅크는 이러한 특허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메타비전이나 메타파노 그리고 메타볼륨 등의 제품군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기업에서 현재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전 기술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타비전은 기본적으로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3D 모델을 복원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시스템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 베타 버전 시범 서비스 중이고요. 올 11월경에 상용화 버전으로 최종 출시할 예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D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법은 기존의 레이저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 등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희 기업은 포토그래메트리 기술에 기반한 복원 방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진을 이용한 포토그래메트리를 활용해서 메타비전의 워크플로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메타비전의 3D 복원 워크플로우는 촬영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3D 복원 분야,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후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품을 퍼블리싱 분야 등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촬영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촬영 분야입니다. 메타비전은 말씀드렸듯이 사진을 활용하기 때문에 우선 촬영 방법이 최상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촬영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건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소품의 경우는 DSLR 카메라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휴대폰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촬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짐벌을 사용해서 아주 안정적인 사진 이미지를 획득하기도 합니다. 저희 기업은 이러한 다양한 촬영 방법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고품질의 사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촬영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메타이라는 제품은 소품 촬영을 위한 포토 스캔 방식입니다. 그리고 메타캡처 같은 경우는 대형 사물이나 아니면 인체 전신 촬영을 위해서 개발된 포토 스캔이고요. 관련된 특허도 현재 2개 출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장 핵심적인 3D 모델 복원을 위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재 베타 서비스 중인 메타비전 소프트웨어입니다. 메타비전의 가장 특징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초보자도 아주 쉽게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이미지를 왼쪽과 같이 정렬을 하고요. 그 다음에 3D 메시를 빌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텍스처를 생성함으로써 아주 고품질의 3D 모델링 데이터를 복원하는 기능입니다. 또한 이 제품은 개인 사용자는 누구나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기존의 글로벌 제품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난제 기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균일한 재진을 평면화하는 그런 복원 부분과 그리고 유리 재질이나 투명 재질 혹은 반사 재질과 같이 이런 부분들의 복원 정밀도가 굉장히 취약한데 저희 메타비전 제품은 이러한 부분들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추가적으로 개발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관련 특허들 현재 출원 중에 있고요. 신기술이나 신제품 인증 그리고 GS 인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보종 분야입니다. 후보종 분야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블렌더 같은 그런 그 기존의 툴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저희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후보종 기능을 사용합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PBR, Physical Based Rendering이죠. PBR 재질 적용 기술을 해서
이 기술을 통해서 매우 사실적인 3D 복원 결과물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퍼블리싱 분야입니다. 3D 복원 결과물을 퍼블리싱하는 것은 기존의 스케치팩과 같이 기존에 활용되는 다양한 3D 뷰어들을 활용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메타뱅크에서 자체 개발한 가벼운 엔진의 3D 뷰어를 개발하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저희가 개발해서 스케치팩에 상용화해서 올렸거나 아니면 저희 그 플랫폼에 3D 뷰어에 개발해서 구동되어지는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워크프로를 통해서 저희 기업은 영역별로 누구나 쉽게 제품을 촬영하고 복원, 가공, 그리고 퍼블리싱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축 상황에서 자유롭게 3D 데이터를 공유하고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메타비전의 제품군들은 이미 글로벌 컴퍼니들에서 최상의 소프트웨어들로 출시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아지소프트의 메타쉐입이나 픽스4D 매퍼, 리얼리티 캡처 등 다양한 글로벌 컴퍼니들이 있는데요. 따라서 저희들이 확실한 기술적 차이가 있지 않다면 경쟁 자체가 어려울 것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제품을 상용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국내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들이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까지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한 사례는 이 거대한 시장에 비해서 매우 미비한 상황이죠. 때문에 저희 기업은 1단계로 경쟁력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의 상용화에 성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균일한 재질이나 유리 재질 복원과 같은 3D를 추출하는 차별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저비용의 고기능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을 상용화해서 전 세계의 많은 소비자들이 손쉽게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은 기존의 건축이라든가 쇼핑, 부동산업 등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는 이 쇼핑 분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온라인 쇼핑몰은 매장에 직접 방문하여 체험을 통해서 구매하는 이 오프라인 쇼핑하고는 빠르고 쇼핑보다는 빠르고 간편하지만 직접 물건을 보지 못하고 아주 적은 정보로 제품을 구매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메이저 유통사들이 온라인 쇼핑몰을 향후에 가상의 메타버스 쇼핑몰로 전환하고자 많은 투자를 한 것을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저희 메타비전은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설이나 건축 토목 분야도 이미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아주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문화재나 전시 분야도 기존의 VR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었던 그 가상 전시실이나 가상 박물관, 가상 미술관 등 이 메타버스 콘텐츠로 고도화할 것으로 향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이나 의료 분야, 메타버스 환경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산업 전 분야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신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메타버스 플랫폼의 변화는 이제 모든 공간이나 사물이 결국 3D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국 3D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이 3D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쉽고 간편하게 생성하는가가 중요한 산업적 니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회사 메타뱅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자 3D 데이터를 누구나 손쉽게 제작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솔루션 개발을 통해서
글로벌 메타버스 산업의 최고의 기술 서비스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식회사 메타뱅크 대표 소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